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뉴욕 증시에서 양자 집적회로 개발 기업 리게티 컴퓨팅은 25.44% 오른 9.3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30.12% 고꾸라진 주가를 하루 만에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된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를 향한 둔화 경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폭이 올해보다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준이 정책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릴 것이란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기 지원안을 수일 내로 공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단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가운데 이번이 미국의 마지막 우크라이나 지원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내년 3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에 의결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민주당 다수인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미국은 이날 자정을 기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피했습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합니다.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1%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우선 PC 물가지표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셧다운도 어느 정도 무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강세장을 전망하면서 비트코인 매수 규모를 역대 최고치로 경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식은 변영인 대표의 이슈와이드, 미증시 단기적인 전망과 연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개장 전 리포트에선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국내 증시, 2025년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그 속에 심은 진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10일 거래일 만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3% 상승하면서 19,57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09% 상승하면서 5,9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1.18% 상승하면서 42,00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PCE 지수와 근원 PCE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만큼 나쁘지는 않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며 셧다운 우려가 짙었지만 존슨 하원 의장이 이날 오후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합의를 이뤘다면서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죠. 그러면서 다시금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특별한 지표 발표는 부재한 가운데 25일에는 성탄절로 휴장하고요.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0.88% 소폭 하락하면서 4.53%로 마무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6% 상승하면서 4,965포인트 만들어냈고요. WTI는 0.12% 상승하면서 배럴당 69.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은 1.88% 상승하면서 254.49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는 255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애플의 시총은 3조 8,460억 달러로 시총 4조 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엔비디아는 3.08% 상승하며 13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5년 최고의 추천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으면서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도 늘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 내려왔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1.54% 상승하면서 191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0.7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은 1.73% 하락하면서 58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테슬라 역시 3.46% 하락하면서 421.06달러에 거래 마쳤는데요. 테슬라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문제로 미국에서 7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 6번째 리콜 조치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11.56% 급등하며 마무리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속에서도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일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단단한 헬멧을 써라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비트코인 로고가 새겨진 헬멧을 쓴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세일러는 하락장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며 비트코인을 보유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인터뷰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경우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 수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8.54%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 전반적인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주가 모멘텀이 지속됐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팔란티어의 주식은 전일장의 손실을 대부분 메웠습니다. 또 현재 시간 22일 팔란티어와 방위 기술 회사인 안드릴 인더스트리가 미국 정부 사업에 공동으로 입찰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약 12개의 경쟁사와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컨소시엄에는 스페이스X, 오픈 AI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컨소시엄은 이르면 1월에 다른 기술 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로이터는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 대형 방위 기술 회사와 소규모 기술 회사 간의 공동 프로젝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3.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투자율 규제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에너지 회사의 지분을 크게 늘려 총 4억 90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수의 주식을 인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옥시덴탈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분야인 CCUS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측근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탄소 CCUS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엑손모빌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석유 생산 증대를 위해 탄소를 유전에 주입하는 CCS 방식을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K조선의 트럼프 손 내밀자 미국 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향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내 조선소 운영 및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에서 시너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면서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용 및 상용업 선박의 미국 내 건조를 늘리기 위해 조선소 투자의 25%의 투자세 공제를 해주고 선박비 그리고 수리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한층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동맹국과의 협력을 많은 부분에서 시사를 했는데요. 선박 수리도 다른 국가에 개방해 법안 통과 시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조선업 지원이 한국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차이인데요. 우선 선박 건조 능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2,325만 톤의 경쟁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은 10만 톤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군함 보유 예상 추이 살펴보시면 미국과 중국 2020년도에 한층 중국이 앞질러간 상황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035년도, 즉 15년 뒤까지는 미국이 훨씬 더 중국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미국 조선업과 항만시설 주요 내용 살펴보시면 백악관 내 해양안보보좌관 신설 및 전략을 총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선박의 26%를 건조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당선 직후 한미 정상통화에서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온다. 각국 중앙은행 금리 동결 도미노.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통화 정책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 각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언했는데요. 그의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도 또 인상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 채 동결을 선택한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영국과 일본, 대만의 중앙은행은 줄줄이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4.75%로 동결했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제한했고 이는 영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해 차기 미국 정권의 경제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우방국들의 금리 동결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유럽중앙은행, 스웨덴, 멕시코 등 일부 국가 같은 경우 트럼프 관세에 따른 성장률 저하를 미리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테러, 총선 앞두고 반이민 불분나. 현지 시간 20일 독일의 한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중상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용의자가 평소 독일의 무슬림 수용 그리고 이민 정책을 반대해온 반이슬람주의자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건은 내년 2월 총선과 맞물린 정치 이슈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난민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다가 2006년 독일로 이주한 뒤 2016년 영주권을 얻고 심리치료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사우디 당국으로부터 박해받는 여성들의 망명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반이슬람 성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독일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1월 올라프 숄츠 총리의 3당 연립정부가 붕괴된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겹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독일 사회 불안감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소식들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너 그 구찌백 무슨 돈으로 샀어? 나 비트코인으로 샀는데. 네, 굉장히 신선한 기사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 3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북커즈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그리고 프랑스 금융기술회사 리지와 협력해 자사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럽 백화점 가운데 첫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업계는 이 같은 시도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프랑크 지부 사장은 암호화폐 결제 관련해 상당히 많은 문의가 그동안 있었으며 다른 명품 브랜드와도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체 버진 보야지도 이달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크루즈선을 타고 최대 1년간 항해할 수 있는 연간 패스로 가격은 12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 백신 내년부터 무료 배포, 러시아 파격 선언에 과학자들은 과연?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정부가 암 백신 개발에 성공해 내년부터 목표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러시아 타스통신은 정부가 메신저 리버엑산 즉 mRNA 기반의 암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신의 전 임상 시험에서 종양 발단과 잠재적인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학계는 이 같은 발표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학 저널에서도 관련 논문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mRNA 백신은 신체세포가 특정 단백질 세포를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죠. 그리고 면역체계가 이 단백질 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하게 되면 관련 세포를 죽이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부분에 의의가 있는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소위 암 백신과 차세대 면역조절제 개발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곧 이것이 개별 치료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언급한 백신이 어떤 유형의 암을 표적으로 삼을 것인지 어떻게 표적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조간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의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1%대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PC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도 보여지고 미국 의회도 좀 셧다운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한 미증시도 짧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PC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0.1%, 이제 코어랑 헤드라인 지표 모두 다 0.1%가 좀 하회를 했는데, 일단 컨센에 좀 부합하기만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좀 12월 때로 확인됐던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에 관련된 어떤 명분을 주기에 좀 충분했었는데,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 내려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어지는 포인트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 점도표 사회에서 이해로 좀 축소가 됐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향후에 좀 완화된 어떤 금리 정책의 어떤 스탠스 변화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이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오스틴 뭐 골스비 총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윌리엄스 총재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관련된 가능성도 좀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가 과열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물론 11월 CPI 그리고 PPI 지표가 상회됐던 부분들 이게 연준의 어떤 이 금리 인하의 어떤 정책 기조 변화에 어떤 명분으로 좀 작용했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선행 지표로 좀 반영이 되면 12월 CPI라든가 PPI가 소폭 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다소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금요일 증시에서는 일부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주가 조정 부분들이 좀 일부가 좀 있었고 이런 영향들은 조금 더 어떤 완화된 어떤 기조에서 흐름들 좀 주시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PCE 지표가 좀 컨센보다 좀 내려갔던 점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비둘기 옷을 입은 매, 파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히려 연은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타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미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타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일단 금요일 날은 반등이 좀 있었는데 오후장 미국 증시의 이제 장 후반을 좀 기점으로 봤을 때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근데 크게 좀 우려스러운 포인트는 좀 없었던 게 20일 경우에는 선물 만기일. 그래서 이제 기술주가 최근에 좀 강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수급 기조가 조금 좀 다르게 좀 나타내지만 테슬라 같은 종목들 일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좀 M7 종목들의 어떤 수급은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셧다운 우려감들이 사실 장 후반에 좀 일부 수급 악화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좀 있었지만 이게 사실 뭐 주말 새 다시금 임시 예산안이 좀 통과됐던 부분들 이거 보면 충분한 좀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말까지 미국의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급 흐름을 좀 일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뭐 소프트뱅크 뭐 손정희 회장과 최근에 인터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또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친화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4대 정책을 좀 제시를 했던 부분들,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물가 안정화, 그다음에 증시 부양,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이제 에너지 물가를 좀 동원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부흥을 좀 이끌겠다. 근데 이 부분은 선행해서 바라봐야 될 게 환율이 강해서는 안 되고 약세 기조를 보여야 된다는 측면인데. 뭐 공교롭게도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구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했고 여기에 이 강달러 기조가 약세로 좀 전환됐다는 점은 좀 다소 긍정적인 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미국 증시를 좀 바라볼 때 최근에 어떤 조정폭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본격적인 어떤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일부가 좀 있는데 사실 이제 ADR 지표라고 해서 기술적 지표상에서는 지금 미국은 과열권은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유의를 좀 해야 되는 포인트는 좀 맞지만 그래도 수급의 연속성들은 트럼프 집권 1기 초기였던 2016년도와 좀 대비했을 때 연속성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은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수급의 양상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급의 연속성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를 중심으로 수급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 하나씩만 짚어보자면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마이크로소프트는 0.1% 빠지는데 그쳤고 엔비디아는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띠고 있는 미증시였었는데 우선 메타는 1% 그리고 테슬라 그동안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분위기가 연이틀 3거래일 내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3%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네. 아직까지 최선호주 중에 하나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테슬라 내년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제가 가장 선호하는 탑픽이 사실 저도 이제 테슬라인데 네. 이게 미국의 어떤 가장 큰 정책 수혜를 좀 받고 있고 이제는 뭐 전기차 캐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스페이스X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이 각각의 이제 회사별로 주체가 좀 다르죠. 스페이스X는 사실 뭐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저 수장으로 있는 그런 회사의 어떤 연결고리들 좀 감안했을 때 충분한 테슬라의 어떤 이 수급적인 버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자율주행은 사실 뭐 미국에서 다음 달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좀 하게 되면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정책은 현실화될 수 있는 기대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율주행은 두 가지 규제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충돌 사고에 관련된 의무 보고에 관련된 규제를 전면적으로 좀 폐지하는 것. 두 번째는 완성차 업체들의 연간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양산 제한 대수에 그러니까 연간 2,500대 정도로 좀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10만 대나 20만 대 이상으로 좀 상회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생각하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이 서비스라든가 좀 상용화는 조금 더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기대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좀 테슬라가 좀 될 수 있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뭐 400달러를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뭐 가장 큰 단기적인 목표가가 한 410달러까지 좀 전시가 됐다가 이 부분 좀 이미 좀 상회를 좀 했었고 최근에 뭐 사모펀드사에서는 한 600달러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500달러까지에 대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도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어떤 흐름들은 선물 만기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조정 여파다라고 좀 보시겠고 오히려 좀 CS2025 같은 그런 이벤트들이 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421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약 80달러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짚어보고 싶고요. 엔비디아도 그동안 고공행진하면서 다만 이제 고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있었던 수급이 브로드컴으로 옮겨가는 양상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년도의 탑픽은 브로드컴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주문형 반도체, ASIC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 특히나 사이클 관점에서는 일단 뭐 D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의 경우에 범용 반도체 가격은 뭐 3분기를 기점으로 평균적인 뭐 ASP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좀 하락하는데 일단 고사양 부분이었던 DDR5라든가 4의 경우에도 4분기를 기점으로 한 평균 가격이 한 15%에서 20% 정도 좀 하락이 했고 이 부분은 1분기까지 좀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AI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매출에 관련된 비중도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라든가 마이크론이 최근에 좀 발표했던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이 HBM 관련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정도 상향이 됐죠. 다만 이번에 가이던스가 좀 축소됐던 부분들은 AI 모멘텀들이 쇠퇴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부분보다는 범용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이 수익 지표 악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우려 요인이 좀 됐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것이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좀 노이즈가 됐던 부분들이 블랙에 관련된 양산이 내년도 2분기에서 또 3분기로 대량 양산 시점들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노이즈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커스텀 반도체가 시장이 화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뭐 애플이라든가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같은 그런 기업들의 자치적인 어떤 칩 개발을 선회했던 부분. 이 부분은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마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위탁 개발 그런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부각됐던 점. 이 부분은 현재 AI의 모멘텀의 독주 체제를 좀 형성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사실 현재 어떤 점유율보다 점진적으로 어떤 점유율을 좀 하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일부가 좀 반영이 됐는데 뭐 아직까지 저는 한 5년까지는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 과점 이상은 50% 이상의 시장 선점은 계속해서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커스텀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어떤 캐파들을 현재는 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어떤 지표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AI 모멘텀들이 특정되지 않고 빅테크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젠슨 왕 CEO가 좀 이런 얘기를 했죠. 전체적인 AI 칩의 글로벌 침투율은 한 9% 정도. 그렇다면 아직 91%라는 그런 갭들이 남아있지만 이젠 이 부분은 발열 이슈라든가 기술의 고도화 가점 또는 뭐 AI 관련된 업데이트라든가 기술이 계속해서 좀 선행해서 가야 된다면
아직 도래됐다는 것들은 우리가 체감했을 때 뭐 일부 가전이라든가 IT 기기에 좀 탑재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들 좀 적용하기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그런 여러 관점이나 산업 수혜를 좀 예상해 보면 AI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 좀 보시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나왔던 뭐 고점론이라든가 거품론은 저는 뭐 일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여력을 다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어떤 주가의 상방 요인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주가의 상방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된 상승세 그리고 집중이 보여왔었던 2024년도였습니다.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차기 주자가 나타났죠. 양자 컴퓨터인데요. 자, 우선 미국과 한국은 양자 컴퓨터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 의견 어떻게 보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슈퍼컴의 막대한 그 버전이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뭐 구글이 좀 개발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점진적인 보편적인 상용화를 이루기에는 기술적인 구현의 방식에는 좀 약간 한계는 좀 남아있다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일부 극소수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비교를 좀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도 이미 상용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적용 요소가 대량 양산을 구현을 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같은 팁인데 롤 스탬핑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돌돌돌 말리는 팁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 보면 7천만 원이 넘어요. 7천만 원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언제 개발이 됐냐면 10년 전 뭐 상하이 엑스포 같은 데 가면은 이미 나와 있던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구현은 가능하지만 양산까지에 관련된 수요를 잡고 이게 보편화된 가격 정책을 좀 가져가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구현은 좀 가능은 하겠지만 보편화되기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널리 좀 응용하기까지에 대한 시간은 아직까지 저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 대한 물론 기대 요인들이 앞으로 개발에 관련된 가능성들이 높아졌지만 현실화가 됐다는 점에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고 반대로 슈퍼컴보다 좀 막대한 위력을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이 오히려 상용화 관점에서 보여지면 해킹도 그만큼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될 수 있는 보안이라든가 정보 기술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양자 암호 기술이 반사에 관련된 어떤 기술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개발 기대감 또는 이제 상용화 기대감에 이 반대되는 부분들은 양자 암호 기술이 다시 고도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기술 구현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일단 뭐 통신사들을 좀 주축을 해서 1차적인 어떤 정보 통제는 통신 기술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를 좀 기반으로 하는 통신 기술들은 좀 상당히 좀 고도화가 됐다. 이 부분이 향후에 해킹이라든가 막대한 이제 서버에 관련된 공격들을 좀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도화들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감은 더욱더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에 맞물릴 수 있는 양자 암호 역시도 함께 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내 은행이나 통신 그리고 이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었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비트코인 테마가 하락하는 양산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뚫린다 만다 할 것도 없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슈퍼컴퓨터를 좀 뛰어넘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과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반 기술도 파기하고 해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좀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 그래서 반대되는 부분들이 양자 암호 기술이 또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블록체인을 좀 기반으로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일종의 양자 암호 기술과 같이 좀 복합된 형태라는 것들을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가상화폐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양자 기술을 암호화폐 같은 어떤 방식으로 오히려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가상화폐의 어떤 일종의 어떤 노이즈보다는 일단 양자 컴퓨팅이 보편화되는 어떤 시점이라면 블록체인을 좀 기반으로 하는 어떤 보안 체제도
적용은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어떤 관점들이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양자 컴퓨터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 현실화가 되고 있는 기술이었다는 것, 최근에 개발을 마친 뭐 구글의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가상화폐,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들은 같이 좀 동조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상자산 그 자체보다는 가상자산을 이루고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반도체 들어가 보도록 해야죠. 우선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칩스법과 관련해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원을 빠르게 마치고 칩스법도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거의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다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이 어느 정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힐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기 이전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사실 미국의 흐름들과 좀 동조해 봤을 때, 특히나 최근 한 2주에서 3주간 기술주가 강했고 견조했던 AI 모멘텀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특히 반도체 섹터의 어떤 수급 디커플링은 좀 이루어진 바가 없었죠.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인데, 특히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부분들이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좀 일부 있었다는 점. 그런데 이 부분이 12월 안에 최근에 뭐 인텔이 보조금 삭감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고, 이후에 다시 마이크론이 협상을 좀 타결하면서 기대감이 좀 부각됐다가 SK하이닉스가 받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주말 새 결정이 됐는데 한 26% 정도가 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두 가지예요.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해당된 내용도 봤을 때는 투자액이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예비거래각서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좀 달라졌지만 전반적인 보조금의 지급 비율이 가장 높았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남는 장사를 좀 했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 특히나 TSMC가 10.2% 정도 됐고, 인텔, 마이크론이 뭐 각각 7%, 4%대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된 지급 비율을 좀 보였는데, 삼성이 한 12%대를 받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 한 가지 또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 지금 인수팀에서 강도 높게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이견들을,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비판 기조가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뭐 인수팀의 관계자들은 이미 지급했던 보조금도 다시 환수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기정사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니까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일단 좀 남아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당되는 협상안들이 좀 종결됐다는 것은 향후에 상기 법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기까지 이런 소요 시간들, 이거는 좀 다소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어떤 당근을 주는 셈이죠. 이 부분은 트럼프의 장기적 정책 기조와는 좀 맞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칩스법의 노이즈는 좀 완화되는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칩스법에 관한 노이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 향해 다가가 볼 텐데요.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증시 거래일, 투자자들을 위한 체크 포인트와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요. 앞서서 CS2024를 말씀해 주셨기 네. 때문에 2025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월 달에 또 한 번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의 헬스케어는 내년도 어떻게 전망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딱 오늘까지 4거래일 정도 증시 거래일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체크 포인트라면은 우리가 26일 배당의 기준일이 되는 날, 이 날까지 주식을 사야지만 우리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말 배당을. 그래서 26일까지에 관련된 배당 기준일을 좀 염두에 봤을 때 최근에 배당 성향이 높고 시가 배당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주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좀 펼쳤던 은행주 같은 종목들이 정치 리스크 부각으로 고점 대비 좀 많이 가격대는 좀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저점 대비에 대한 부담 요인은 일부는 좀 있는데, 배당을 좀 목적으로 본다면 26일이라는 기점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 종목들 좀 매수할 때 배당 락일이라고 해서
기준일의 그 다음 날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착시가 가격이 낮아진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보유를 좀 했다 또는 잘못 좀 진입을 했다면 배당락에 관련된 어떤 수급 변동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반드시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달 1월이죠.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CS2025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그런 이벤트가 좀 남아 있는데 키워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뭐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GLP-1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제시가 된 적이 있어요. 정책 기조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헬스케어에 관련된 육성 기대감들은 남아 있지만 일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명자가 이 FDA를 과거에 좀 없애야 된다는 어떤 강경한 좀 발언을 했던 네. 반백신주의자 출신이죠. 맞죠. 이 부분이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AI의 부분에서는 의료 AI 부분들이 최근 한 2년간의 기술 고도화를 이뤄서 현재는 상용화 내지는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품목들, 정확도도 굉장히 좀 상향됐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의료 AI는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도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나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나올 수 있는 향후의 약가 인하 정책 이 부분은 충분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의 어떤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수혜 기대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기대 수혜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키워드 트럼프와 의료 AI 그리고 GLP-1까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형인의 이슈와이드 첫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완화를 기대하면서 매파적 기조 완화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빅테크 기업 자체 AI 칩 개발에 따른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025년도 1월 주요 이벤트를 주시하면서 CS2025나 JP모건 헬스케어 등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판단 함께했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가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025년에 대한 통화정책 예측과 세계적 성장 추세의 미묘한 변화를 반영해서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에 대한 전망을 수정해서 1월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현재 목표하는 금리는 3.25에서 3.5%라는 이전 추정치를 수정해서 3.5에서 3.75% 범위로 예상한 건데요. 증권사는 다음 25베이스 포인트 인하는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후 6월과 9월에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은 2025년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2.6%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연말까지 4.0%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조정에 따른 상향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감소와 임금 압박으로 인해 핵심 물가 상승률은 12월까지 2.4%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 하에 미국 관세 정책을 포함한 지정학적 상환과 중동 및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모니터링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전면적인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유럽과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토요일에 파나마가 파나마 운하 사용료를 너무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파나마가 운하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동맹국인 파나마에 운하를 넘기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운하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운하가 중국에 의해 관리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영향력이 운하 통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동안 미국의 태도와는 다르게 트럼프는 동맹국을 위협하거나 호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1999년 운하의 통제권을 파나마에 완전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파나마가 청구하는 수수료는 터무니없다며 특히 미국이 파나마에 베푼 엄청난 관대함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과하다고 비난했는데요. 만약 파나마가 도덕적, 법적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우리에게 전액 그리고 의문 없이 반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파나마 대사관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향후 몇 주 내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9만 5천 달러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요 저항선은 10만 달러로 이를 돌파할 경우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간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분석 플랫폼 코비시 레터는 X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유동성 변화를 약 10주 뒤에 따라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의 유동성 감소가 비트코인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지난 10월 최고치인 108.5조 달러에서 12월 현재 104.4조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코비시 레터는 비트코인이 이 상관관계를 지속해서 따라가게 된다면 최대 80% 하락해 2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반면 이러한 상관관계를 강력한 수요로 벗어날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글로벌 유동성 동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 관계를 주시하며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택시장은 2025년에 완만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주택 구매력 저하가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작년 최고치인 8%에서 올해 초 6%대로 떨어졌는데 최근 7% 가까이 회복됐습니다. BOA의 분석가들은 2025년에도 모기지 금리가 6에서 6.5%포인트 범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잠재적 구매자의 기회를 제한하고 저금리 주택 소유자가 매도를 꺼리면서 고정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수요의 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점진적인 임금 성장이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BOA는 모기지 금리가 안정된다고 가정할 때 기존 주택 매매가 2025년에 약 420만 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비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우선 PC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데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추가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어느 정도 예산안의 합의가 되면서 셧다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2025년도 경제 전망 매우 안울. 산업 경제 전문가 100명이 조사한 결과 2025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선업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값을 100을 두면요. 100 이상으로 가는 게 조선, 그리고 거의 전 산업들이 100 이하를 밑돌면서 이와 관련해서 전망 자체가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양지수가 1% 그리고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이슈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의를 했고요. 대한해운과 HJ 중공업, 해운주가 우리 증시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조선업 강화법을 발의하면서 반사이익 그리고 수혜를 얻은 건데요. 한파 속에 봄바람을 기대하면서 내년 LNG선 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증권가의 분석 역시도 이런 온기를 뒷받침해줬습니다. 중국에 다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에 미국 조선업 위기가 K조선의 수주 잭팟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인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일제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계속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환해지 수단으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CCUS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소 크레딧 좀 알아볼 텐데요. 탄소 크레딧이란 개인과 소기업에서 탄소 배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탄소 크레딧 시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로써 CCUS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었습니다. 또 트럼프와 머스크도 꽂혔죠. CCUS 관련주의 에코바이오도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거 석탄으로 회귀를 하더라도 이게 IRA를 건들지 않고서도 부분이 탄소 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가 아주 큰 만큼 우리 기업 내에서도 온기가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D램 가격 폭락과 중국 메모리 DDR5의 충격, 그리고 앞서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재고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비수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악재가 겹치면서 반도체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낙세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 자동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한국 시장을 진출하면서 저가 공세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로 인해 보통 1년 중에 1월이 가장 큰 모멘텀을 보여줬었던 제약바이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달러 강세로 인한 임상 비용이 증가됨을 우려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IPO도 차질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제약과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석유 쪽은 따뜻한 날씨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 부양책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작용할 뿐 아직 실질적으로 주가 회복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즉 사인이 보여지지 않다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정용진, 트럼프 만나나 우선 지난 20일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마트와 신세계 INC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철저히 비공개에 그쳤고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친구가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으로 잘 알려져 있죠. 즉 친구의 아버지를 본 셈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시대 학연, 지연, 혈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정태주에서도 어느 정도 정책에서 다시 인물 중심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왓튼 스쿨 동문 안철수 관련주가 일제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첫날에 53%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양 지수가 하락했었고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모멘텀을 이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양쪽 다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 고려아연이 200만 원을 터치했는데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선 이와 관련해서 고려아연의 주식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주주 명부 폐쇄 기간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연 이틀 약세를 보여주는 바람에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가 일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는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시초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24년도 딱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8월 5일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자리를 계속해서 그 부근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도 굉장히 얇은 상황인데 여러 증권가에서는 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이탈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부진입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동네 큰형 같은 주식이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부진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 산업이 우리 국내 산업의 핵심인데 이 부분에 좀 약화를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K 증시가 부진함을 좀 초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강달러랑 고환율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실 내년에 1,300원대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1,450원까지 훌쩍 좀 넘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증권사에서도 다시 한번 내년 환율에 대해서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율 고점이 1,440원이었습니다. 이때 외환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좀 잠재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이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고 1,45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수급상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기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FOMC에서 4회에서 2회로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린 바도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4.5%까지 터치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상황이 좀 연속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그대로 좀 우리 증시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반도체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투톱이 보조금 내용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6조 8천억 원 정도 직접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난 4월에 있었던 예비 거래 보다는 한 26%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투자금을 줄였기 때문에 그 줄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도 같이 줄어들었다라는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건 이전에 나왔고요. 최대 6,600억 원의 정부 대출까지 같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난 8월에 있었던 예비 거래 각서 대비해서는 SK 하이닉스는 1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반영이 잘 제대로 되지 못했었는데요. 내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 SK 하이닉스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에 HBM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이제 이슬희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SK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에 HBM을 공급한다면 호재가 아닌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크게 주가 반응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GPU 범용 반도체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로드컴은 맞춤형으로 XPU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HBM, SK 하이닉스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달라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지수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상 체결지수 볼 텐데요.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많이 빠진 만큼 오늘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400선은 꼭 지켜주려는 움직임 보입니다. 금요일장에서 살짝 이탈이 나왔지만 장 막판에 분노의 매수가 연기금 쪽에서 좀 나오게 되면서 2,400선은 같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70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등세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2,500선과 670선은 지지하면서 오늘 출발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3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FOMC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줬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1%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3대 지수 모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JP모건에서 2025년 최고의 탑픽주라고 꼽으면서 주가가 3% 이상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SK하이닉스 훈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과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는 0.8% 올라가면서 2,42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장중에 2,400포인트 선이 잠시 무너졌던 적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423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는 2% 넘어가는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0.89% 거의 1%나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을 하면서 670포인트 회복하고 67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업종들이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섬유유목과 종이 목재 쪽에서는 0.5%가 넘어가는 오름폭을 형성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비금속 광물에서는 0.12%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기계라던가 운수 장비 쪽에서는 1%가 훌쩍 더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장 안에서도 대부분 상승폭을 크게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타 서비스와 제조 쪽에서 좀 강한 흐름 나타내지고 있고요. 이어서 유통까지도 오늘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섬유유류가 1.6%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가 2.69% 꽤나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출판 매체 복제인데 그동안에 이 지수가 부진했을 때는 정치 테마주가 가장 높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출판 매체 복제, 정치 테마주 과연 같이 하락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강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였고 외국인 순매수 1위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은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보조금 지원금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47억 달러로 확정이 됐는데 기존 대비했을 때는 약 26%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약 6,6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는 좀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약속받은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모두 다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브로드컴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에 대해서 공급해달라라는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이어져 가면서 현재 주가는 모두 다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서 잇따라서 ESS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일에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엑셀시오 쪽에서 이제 7.5기가와트시 규모의 이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살펴보자면 테라젠과 2조 원 규모의 ESS 계약을 맺은 뒤에 지금 채 한 달도 안 돼서 또 추가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퀄컴과 함께 BMS 솔루션에 대해서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지만 일단 주가 자체는 0.42%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0.64%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1.43%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와 함께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차량 판매가 어느 정도 좀 부진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높은 판매량을 위해서 내년에는 총 18종의 신차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대가 꽤나 높게 형성됐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SUV 차량 위주로 또 살펴본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느 정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함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81%, HLB가 1.72%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난주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HLB 이노베이션이 완전히 자회사로도 편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리가캠 바이오와 순위를 바꿔가면서 좀 강한 상승 탄력 받고 현재 시가총액 5위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대부분 종목군들 강하게 상승하는 불 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주가 오늘 하나오션이 7.78% 정말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2.7% 올라가고 있고요. HDD 한국조선해양도 5.65%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조선 쪽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 쪽에서 말이 한번 나왔습니다. 중국 선박의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일단 동맹국들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HJ중공업이 한국해군과 약 2,66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증권가 안에서는 이 LNG선 시장 자체가 현재는 조금 어려운 시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도 들어서 이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된다면은 LNG전 수출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2%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발 대규모 신규 사업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정치적 불안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조선 더불어서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함께 다시금 반등하는 추세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대부분 업종들 안에서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죠. 현대로템도 2.59% 큰 폭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은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대로 오름폭 유지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훨씬 더 넘어가면서 현재는 17만 선의 탈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페타시스 이어서 1.82% 계속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한화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도 3%대, 한화에어로도 2%대, 한화그룹주도
움직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죠. 이 로봇 택시에 대해서 상용화를 위해서 시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이 관계자들끼리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도 오늘은 보합권 혹은 상승부를 꽤나 크게 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해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은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배당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2025년 이후 2년에서 3년 동안도 배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거래일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고 현재는 지금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군들 현재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NH 쪽에서는 3%나 오름폭 형성하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2.64%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KB금융지주도 1% 올라가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2% 가까운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긴 합니다. 0.82%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1%대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현물에서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 담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덜어내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좋긴 한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11월 PCE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심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이 좀 됐었고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현재 뭐 0.3, 0.4%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주말 사이에 특히나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에 셧다운 우려감들이 일부 좀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가 주말에 이러면 해당되는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수급적인 지표에서는 일단 방향성에서는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우리 증시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선별적으로 지난주에 사실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 여기에 대해서 뭐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가 좀 일부 좀 반영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조정 구간으로 좀 접어들면서 지수가 좀 같이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수급 반등을 좀 이뤄내는 측면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초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종목 수가 현재는 더 많은 점. 다만 이제 외인의 수급 방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감소 요인들,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인의 수급량들이 그렇게 좀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증시 예탁금들이 지난 한 2주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5조 원대 미만에 좀 형성되었었는데 최근에 5조 원대 초반 5조 1천억 원까지 좀 올라갔다는 점은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들은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5조 원대 중후반 이상 내지는 6조 원대에 대한 증시 혜택금 유입이 사실 코스피든 코스닥의 어떤 상방을 좀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은 좀 제한된 수급이고요. 저가 매수를 통해서 일부 반등은 좀 나오고 있지만 종목의 어떤 체감하는 어떤 이 상승폭에 관련된 낙수는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한된 수급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저가 매수가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뭐 엄청나게 상승한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드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코스피가 PBR 0.83배 정도 내려오면 그때마다 늘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0.8배 깨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전저점이 한 2,360포인트 요 정도 되는데 여기 이탈하면 여기 바닥 말고 더 지하실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잠깐 좀 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9일 저점이었던 2,390선, 이게 12월 9일 저점이었고 이 부분은 정치 리스크 플러스 전반적인 어떤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어떤 하방 요인을 좀 이끌어냈는데 다만 좀 해당되는 지표가 지난달 8월 달에 저점을 깼던 NK레이 트레이드 관련된 어떤 투매 구간이었던 과매도권과는 좀 양상이 좀 다르고 최근 기점으로 보면 11월 기점, 그다음에 지난 기점에서는 8월 기점이 좀 가장 큰 단기적인 어떤 저점 구간인데 최근에 어떤 하락폭들은 기술적으로나 어떤 수급적인 어떤 지표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크게 좀 과매도권에서에 대한 하락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뭐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어떤 흐름들과 좀 대비해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과열권에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에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오른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세계 증시의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도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가장 크게 좀 반영된. 그래서 저는 뭐 PBR 0.8배 미만까지 좀 깨질 수 있는 영향들은 대외 이슈라든가 뭐 국내 어떤 특별한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는다면 여기 미만을 좀 깨는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미국의 이 수급과 조금 이 커플링 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아쉽게도 사실 우리가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양매수 전체 한 1조 원대 이 매입 자금이 좀 들어왔던 그런 시점에 애석하게도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쇠퇴됐던 그런 요인들이 좀 일부가 좀 있지만 사실 점진적으로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될 수 있는 구간은 좀 반드시 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 코스피 또는 뭐 코스닥의 현재 주가 구간들은 굉장히 좀 낮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관련된 매력도는 좀 높은 구간이다. 다만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더 외인 수급의 방향성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상승하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외인 수급이 좀 빠르게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현물 시장 들어오는 것도 사실 금액이 그다지 아직까지는 좀 크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투톱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칩스법 폐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투톱 모두 다 확정은 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물론 취임 이후에 꺾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은 좀 받았고요.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지금 금요일에 브로드컴에 HBM 납품한다,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한 1% 넘게 투톱 모두 상승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호재가 나와도 한 1%대 반응이 나오는 걸 만족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사유가 약간씩은 좀 달라요. SK하이닉스는 전체적인 어떤 이 매크로 이슈에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블랙에 관련된 양산이 내년 3분기에서 4분기로 대량 양산이 좀 지연된다는 것은 가뜩이나 이 반도체,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된 이 실적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지금 AI 관련된 수요도 조금 정체되는 것이 아닐까?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었고, 그런데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좀 강조를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일단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이 커스텀 반도체를 좀 주문해서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3사 마이크론도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장 우호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인 노이즈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관련된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흐름들을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먼저 보조금 정책 받고 나서 아직 칩스포에 관련된 리스크가 일부 좀 남아있던 상황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매파적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조에 관련된 어떤 수급 정책 우려감들이 지수의 어떤 조정에 좀 빌미로 좀 작용되는 동조 수급의 정체로 좀 이어졌는데, 이 부분이 주말에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이 마무리를 좀 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26% 정도가 감액이 좀 되면서 이게 인텔처럼 이게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조정의 좀 빌미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해당되는 내용을 봤을 때 오히려 전반적인 투자 금액이 축소됨에 따라서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된 지원금도 줄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고, 오히려 TSMC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 지급 비율을 좀 보여줬죠. 12%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이 삼성전자의 오늘 좀 일부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칩스법이 타결되면 빠진 만큼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치가 좀 낮아졌던 부분들은 국내 전반적인 어떤 정치 리스크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던, 그래서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명확하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투톱은 일단은 그러면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이제 중간에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는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막 활성화된 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잘 만드는지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투톱 모아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에이직 관련해서 관련주들 찾아서 그걸 모아가는 게 더 빠를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을 다른 회사가 맡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HBM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엔비디아에 집중돼 있던 것이 조금 더 이런 수요처들이 다르게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다. 엔비디아가 현재 독주 체제로 구성되고 있는 AI 칩을 브로드컴도 개발하고 마벨 테크놀로지나 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그런 회사들도 만들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고객사가 인텔과 애플과 인텔이 아니죠. 애플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뭐 아마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구현들은 자체 AI 칩을 좀 개발하는 것들은 이미 1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애플도 자체 칩 만들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좀 구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기에 뭔가 좀 구성이 되기보다 어떤 플랜에 맞춰서 지금 현재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은 AI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다. 엔비디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이라든가 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그런 어떤 회사들과도 다른 부분에 관한 양산들을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양분화될 수 있는 기대원들이 좀 남아있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소부장주도 같이 동조돼서 실적의 어떤 이 기대 요인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커스텀 반도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뭐 고객사와 좀 협력 관계라든가 오히려 이제 독점 공급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슈들이 향후에 부각이 된다면 선별적으로 약간 실적의 기대 요인 내지는 수급의 양분화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브로드컴에 어떤 기업들이 뭐 독점적으로 뭘 공급한다,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개발 진행 중에 있던 그런 어떤 관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주목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범용 쪽을 만든다 보면 반대로 이제 에이직 랜드는 브로드컴 쪽에서 맞춤형으로 만든다라는 거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HBM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처가 좀 더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마무리하고요. 이번에 AI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개엄 전까지 AI 소프트웨어 진짜 이야기 많이 했었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많이 부딪히지만 그래도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쪽이 AI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시장 속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네이버랑 카카오를 같이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가 또 기회로 봐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도 오늘 이스트 소프트가 좀 강하고요. 마음 AI, SP 소프트 같은 종목들 오늘 소폭의 상승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아까 시총상위 종목들에서는 좀 오늘 약세의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일부 부분에서는 오늘 한 2.3%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는데 카카오도 오늘 3%대 좀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들이 사실 AI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주가의 부분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 오늘은 뭐 중소형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좀 강한 것들은 다음 달 초에 다시금 좀 이벤트가 있죠. CES 2025 여기서 관련된 뭐 시장의 화두는 당연히 또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같은 전통적인 어떤 기술의 어떤 고도화 내지는 신규 공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면서 오늘 좀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이 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2022년도 CES 2023, CES 2023과 24까지 넘어오고 이제 25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들 좀 봤을 때. 향후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되는 어떤 공개 부분들은 약간 기술적인 구현에서 전략을 좀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라면 지금은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 버전이 좀 공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좀 기술 고도관점에서 돈을 버는 AI 기업. 그래서 최근에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주가 좀 잘 가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스토 소프트 같은 경우도 멜론 AI 검색 엔진 뭐 멜론 출시를 했고 이번에 뭐 구글이랑 좀 적용을 해서 지금 뭐 화상 AI, 영상 AI 관련된 솔루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공개 기대감들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는 오히려 앞으로 기술 고도화는 뭐 개별적인 어떤 이슈화해서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쪽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CES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7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이스트 소프트는 뭐 AI 휴먼 기술 이야기 나오고 있고 폴라리스도 금요일장에는 약간 재건 이슈 묻으면서 좀 강세 보였고요. 마음 AI는 또 단독 부스로 참여를 하면서 수다라는 AI 챗봇도 같이 공개한다라는 것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제가 건설기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방산보다 재건 쪽 이야기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쪽도 같이 관심 받고 있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SBS랑 넷플릭스랑 파트너십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 SBS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제 기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2 12월 26일에 공개되고 영화 하얼빈도 이제 24일에 개봉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CJ ENM도 흐름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조선입니다. 트럼프 프리존으로 불리면서 최근 굉장히 잘 가고 있죠. 특히나 고환율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 받고 있는 중이고요. 금요일장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크게 반응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발의되고 제정이 되게 된다면 이제 미국에 있는 선박들을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리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가지고 있었던 MRO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제외하고 이제 신세계 그룹주도 오늘 테마 쪽으로도 좀 강세 보입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정용진 정재계 최초로 트럼프를 만나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대화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관련주들 같이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좀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예, 저는 건설기계주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전진건설 로봇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HD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소폭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대 요인이 하나가 남아 있었죠. 뭐 다음 달 초에
이 트럼프 특사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기대감들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인 켈러그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좀 방문하겠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단순하게 종전 구상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뭐 사전 탐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1월 달에 취임을 좀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전 선거 때부터 공언을 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취임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종결짓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강경하게 좀 피력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도 사실 뭐 막바지에서 굉장히 치열한 양상을 좀 치닫고 있는데 젤렌스키의 이 스탠스도 많이 좀 변화를 했어요. 나토 가입을 좀 전제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주요 영토를 돌려줄 수 없다. 다시 좀 반환받아야 된다. 뭐 다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평화 협상에 관련된 단어들,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최근에 뭐 전후복구를 위한 10가지 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연기는 됐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2기의 어떤 출범 가시화 속에서는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끝낼 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위한 어떤 협상을 좀 재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1월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종전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면서 관련된 전후복구에 관련된 기대감이 최근에 중소형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좀 종료가 만약에 된다. 그래서 전후복구에 관련된 계획들이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 미국이라고 봐요.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해줬고 순위별로 보면 지금 미국과 뭐 영국, 뭐 독일 같은 기업,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가장 많은 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지원을 했던 미국이 전후복구에 관련된 이권들을 가장 많이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 전통적으로는 전후복구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는 인접국이었어요. 그래서 폴란드라든가 로마니아 같은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이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뭐 국내 중소형 건설주들의 경우에도 뭐 단순하게 MOU를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선별적으로 종목을 좀 봐야 될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전후복구의 소외는 건설기계 업종이 좀 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수출 기조가 좀 굉장히 좀 높은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가 현대인프라코,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매출 포션 한 70%에서 많게는 80%까지가 수출로 좀 구성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미국향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에는 실적의 어떤 수혜 내지는 기대 요인으로 좀 저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트레이딩 전략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낙폭이 좀 심화되는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각각의 건설기계 업종과 장비의 차이가 좀 있죠. 현대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현대건설기계가 마찬가지로 굴착기 내지는 굴삭기 같은 그런 건설기계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전진건설 로봇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좀 타설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게 전량 미국향 매출이 한 40%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그리고 향후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수혜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익 지표가 좀 더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재건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건설 기계가 수혜를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종목은 좀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향 비율이 높은 쪽으로 선별적 접근, 중장기적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선주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입니다. 트럼프 프리존으로 불리면서 미 정책 수혜 예상 종목으로 좀 집중되고 있고 외국인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선주에 대해서 리드 타임이 있어서 내년 되면 더 실적 개선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격 보면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 되면 수급 손바뀜 좀 걱정할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주가 오른 것과 조선주를 좀 대비해 왔을 때 과연 조선주가 많이 올랐나라는 의구심이 있죠.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 2008년도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과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 상황들 보면
조선주는 결코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2008년도와 좀 유사한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단기적보다 조금 연속성을 좀 갖고 있는 수주 모멘텀들이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드 타임이죠. 이게 2022년도 그리고 2022년 4분기에 발생됐던 수주가 올해 실적이 좀 반영이 됐다면 올해 또 추가적인 어떤 수주 목표량들을 초과 달성이 좀 유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인 2026년도 내지는 2027년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안정된 수주량을 좀 기반으로 한 이익 지표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여기도 해서 최근에 달러와 강세 기조가 좀 더 지속되다 보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반영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예측 지표에서 좀 다르게 평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많은 이익 지표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이 부분은 EPS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뭐 MRO 관련된 노후 선박이 관련된 어떤 교체 수요라든가 뭐 유지 관리 관련된 어떤 향후에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있지만 저는 더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이 수출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이 부분이 좀 본격화된다면 지금 유럽의 경우에도 사실 이 트럼프의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뭐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뭐 무역적인 어떤 관세 정책에 관련된 카드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철저한 좀 협상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내수에 있는 어떤 수출용 어떤 가스를 전면적으로 좀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외 공급량들 좀 놀리게 된다면 오히려 LNG 선박에 관련된 수요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LNG선의 선박 발주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은 피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일단은 좀 던져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짧게 그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도 네. 좀 체크해 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 2도 있고 뭐 이번 주에 하얼빈 개봉도 있습니다. 그리고 SBS랑 넷플릭스 소식도 더불어 덧붙여지면서 오늘 이쪽도 강세 보입니다. 근데 주도주가 부재하고 계속 테마가 지금 돌고 네. 있잖아요. 그럼 이쪽도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 취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26일 날 공개가 되면 뭐겠죠? 세론이 되겠죠. 네. 많이 오른 만큼 이제부터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우리가 조정 그쵸.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면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일부 세론에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SBS가 오늘 상한가는 넷플릭스에 관련 협업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그럼 네이버가 왜 주가 빠지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수급의 어떤 양분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5인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26일까지는 세론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일부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 이후에 뭐 오징어 게임의 어떤 흥행 기조가 다시금 좀 부각되는 시점에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철저하게만 좀 우리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쪽은 또 세론이 가장 걱정입니다. 26일 공개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 안에는 또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즌 1을 이기기가 또 쉽지 않다라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떠오른 미국 주문형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차세대 HBM 제품인 HBM4를 공급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인공지능 가속기 기배를 나선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가 브로드컴에 잇따라서 설계를 맡기면서 AI 가속기에 따라붙는 고성능 HBM이 대거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통신 장비 업계가 오픈랜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픈랜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기지국 장비끼리 연동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오픈랜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고요금이 이전과 동일한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 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플러스 5원을 반영해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중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4,855억 원으로 전달 대비 2,822억 원 줄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목적 대형 IPO가 없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IPO 규모는 1,875억 원으로 전달 대비 70.7% 급감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0.8% 이상 상승폭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지수가 형성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 폭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2% 상승하면서 2,4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83% 올라가면서 673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눌렀던 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 주체에서 모두 다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쪽에서 나홀로 719억 원 매도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현재 487억 원으로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85억 원, 그래도 소폭이지만 매수를 그래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도를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2억 원 매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함께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조금 더 많은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32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업종들 대부분 상승폭을 크게 보였습니다. 현재는 화학 쪽에서 0.46%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반면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25% 꽤나 크게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비금속 광물 0.15%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낙폭 자체가 0.15%로 소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과 금속 쪽에서는 지금 3%가 훌쩍 더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업종 내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코스피를 지수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계와 전기전자, 운수장비 모두 다 오름폭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금융 쪽에서 꽤나 많이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다음으로 건설 쪽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 테마주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개장 초에는 힘을 크게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와 기타 서비스는 1% 이상 오름폭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가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2.4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이 0.04% 계속 소폭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의료가 1%가 훌쩍 더 넘어가는 상승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인데 일단 개장과 당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불 자체는 똑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만 상승폭과 하락폭이 조금 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탁 같은 경우에 지금은 훨씬 1%가 넘어가는 상승폭 형성하고 있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개장 당시에는 17만 선을 탈환에 성공을 했지만 현재는 17만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지금 수차례 체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가 넘어가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지금 삼천당 제약이 29.97% 지금 상한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지난 거래일부터 오늘까지 시가총액 5위 자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 0.72% 오름폭 크게 형성했고 알테온젠도 2.53%로 그동안의 낙폭 어느 정도는 회복해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쪽에는 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꽤나 깊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맵을 열어서 현재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워낙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지금은 부분 그래도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안에서는 하나오션 그대로 5.54% 조선주 흐름 잘 가져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약한 모습, LG 엔솔이라던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장 안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도 2차 전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들어서도 2차 전지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증권가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1,800억 원이 넘어가는 영업 적자를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 자체가 유럽 쪽에서 워낙 지금 전기차 배터리 자체를 조금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영업 적자를 크게 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더불어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 수요가 부족하고 더불어서 대형 전기차용 배터리까지도 부진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시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장 정말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지금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상태고 펩트론도 지금 비만 치료제 테마단 형성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4% 올라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78%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이 자가 면역 치료제죠. 앱토즈마주가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5%대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한번 확인해 보자면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배달 쪽 안에서는 해운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 항공주는 동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증권사에서 4분기 실적 자체를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제선 항공선의 이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더불어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이 4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혀진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대기업 기업가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해운은 이제 SM그룹 산하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SM그룹의 대표가 트럼프 1기 때 이어서 2기 취임식까지 초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오늘 해운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섹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쪽으로는 코머셜 서비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도 있고 카카오주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그룹주들 동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는 포스코 DX가 0.26%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브 오늘 엔터주 0.36% 어느 정도는 오늘장 안에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통 마지막 거래일 5일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신년 2일까지 산타 랠리 기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포함이 되긴 하는데 반응 보면 아쉽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일부 증권사 보고서 보면요. 산타 랠리가 시작되지 않다 하더라도 투매보다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도 있었으니까 투자하실 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